평양 한복판, 한밤중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수십 대의 군용 트럭이 은밀하게 운반한 것은 바로 대량의 관들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북한 전사자 운구 평양 도착.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떻게 북한의 철통 보안을 뚫고 자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북한이 숨기려는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저는 평양 제2군수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공장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이 시간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이상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들어올까요? 트럭마다 회색 방수포가 씌워져 있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일손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트럭이 공장 뒤편 창고 앞에 멈췄어요. 군관들이 내려서 방수포를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인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이 트럭마다 여러 개씩 실려 있었어요. 관들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군관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평소 엄하기로 소문난 중대장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관을 운반하는 군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나하나가 사람 무게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쪽에서 포격 소리가 들린 적도 없고 라디오에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창고 안으로 관들이 모두 옮겨진 후 군관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혹시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어요. 야간 근무를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철수와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밤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신문을 펼쳐봤지만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제 건설 소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많은 관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렸을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인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근무 시간에 창고 쪽을 다시 살펴봤는데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묻은 흙자국과 차량이 지나간 바퀴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퇴근길에 집 근처 선전원 영감을 만났습니다. 평소 동네 소식에 밝은 분인데 혹시 뭔가 아시나 싶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하지만 영감도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관들을 내리는 군인들의 무거운 발걸음, 울먹이는 중대장의 모습. 그리고 그 많은 관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관련 소식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평양 시내는 여전히 평온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날 밤 본 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일주일 후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민철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많아서 평양 소식에 밝은 편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님, 그날 밤에 본 관들 말이에요. 저도 그게 뭔지 알아냈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생한테 들었는데
평양 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고였는지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민철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죽였어요. 신축 아파트 지하 공사를 하던 중에 천장이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여군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군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 현장에 여군들이 투입되는 경우는 드문데 왜 거기 있었을까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건설 속도를 높이려고 군인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군인들은 부족해서 여군들까지 동원했던 거죠. 그렇게 매몰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철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십 명은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구조 작업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위에서 빨리 덮어버리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냥 묻힌 건가요? 민철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들한테는 훈련 중 사고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진짜 원인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민철이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큰일 나죠. 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라고 했으니 제대로 된 안전 조치는 뒷전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민철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알잖아요. 여기서는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설령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거죠. 며칠 후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책임지던 간부 몇 명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책임자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쪽 간부들만 희생양이 된 셈이죠. 그 간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말도 있고 그냥 좌천됐다는 말도 있고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본관들 안에 그 젊은 여군들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린 채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안전 수칙은 있지만 생산량 늘리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건설 현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사람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공사장마다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서 다시 누군가 죽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공장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평양 시내 주요 건설 현장에 우리 공장 기술자들을 지원 파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고가 난 그 현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파견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었어요. 공장장이 회의실에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평양건설을 1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모든 기술자가 총동원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죽은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일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정을 안다는 걸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파견 전날 밤 민철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조심하세요. 그 현장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사고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작업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답니다. 왜 자꾸 바뀝니까? 제가 물었더니 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배치 신청을 넣는다고 해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철이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바람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으스스하다고 해요. 그래서 야간 작업도 줄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음산했어요. 사고가 난 지하 부분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철근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현장 감독이 우리를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안전 수칙을 설명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점심시간에 기존 작업자 몇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슨 일을 봤는지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심하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혹시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 작업 시간에 지하 부분 근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메워진 부분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밑에 아직도 누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꺼낸 걸까요? 작업하다가 우연히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군복 단추 같아 보였는데 혹시 사고 때 떨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경비원이 우리 몸을 하나씩 검사했어요. 혹시 현장에서 뭔가 가져가는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단추가 들킬까봐 긴장했어요. 다행히 단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혹시 사고 관련 증거물이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닐까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단추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히 군복에 달리는 단추였어요. 사고로 죽은 여군 중 한 명의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그 단추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밤늦게 잔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게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특히 지하로 메워진 부분 근처에서 일할 때 더 심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남아서 작업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도구를 정리하고 그날은 일찍 들어갔어요. 다음 날 다른 작업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바람이 건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겠죠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고로 죽은 여군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묻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 밤사이 누군가 제 작업 도구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전날 어수선하게 두고 간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야간 경비원이 한 건지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자 저는 정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업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제 착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하 메워진 부분 근처에서 작업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뭔가 빨간 것이 스며 나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핏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 핏자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몰래 그 부분을 청소해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핏자국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 밑에 사람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구조 작업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메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함을 열어보니 안에 여자 머리끈이 들어있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던 건데 언제 들어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머리끈을 보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혹시 사고로 죽은 여군 중 누군가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머리끈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서 발견한 단추와 함께 간직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작은 물건이라도 그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업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장 감독이 저를 따로 불러서 요즘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몸이 아픈 거냐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민철을 만났을 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민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더니 말했어요. 형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얽혀 있으면 형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다른 건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매일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계속 발견되는 물건들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여군들을 만났어요. 모두 흙투성이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꿈에서 깨어난 후 한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그 꿈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요. 매일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일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두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함부로 현장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작업 중에 큰 사고가 또 날 뻔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는데 와이어가 끊어져서 철근 뭉치가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다른 작업자가 미리 알아채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현장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작업자들이 서로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민철과 이야기하는데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여기서 계속 일하기 힘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주변을 살피더군요. 민철이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요즘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탈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성공했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민철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압록강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겨울철에 강이 얼었을 때 밤중에 건넜다고 하더군요. 물론 매우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어요. 혹시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며칠 후 민철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작은 산기슭이었어요. 거기서 민철의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탈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였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압록강 지역에는 경비가 삼엄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강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고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일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죽어간 여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명령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곳에 투입되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일주일 후 민철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그 친구가 한국으로 다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안전한 루트를 찾았다고 하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며칠 더 고민했어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 아팠고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발견되는 물건들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언제 제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요. 민철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놀라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가족들이었어요. 저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편지라도 남겨서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고 돌려서 표현해야 했지만요. 며칠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제가 느낀 절망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정말로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민철의 친구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줬어요. 다음 주 새벽에 출발해서 압록강 근처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며칠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혹시 계획이 발각되는 건 아닌지, 현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그동안 간직해온 여군의 단추와 머리끈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 작은 물건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에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민철의 친구가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양 외곽 작은 마을 근처였는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돌아갈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해봤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차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수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면서 점점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검문소를 몇 번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이 도움이 됐어요.
신의주 근처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다시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친구가 아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그 집 주인도 탈출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압록강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요즘 경비가 더욱 강화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건널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 10시쯤 되어서야 강으로 향했어요. 집 주인이 안전한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경비병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멀리서 중국 쪽 불빛이 보였는데 그리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얼음이 얼긴 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안내해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30분 후면 경비병 순찰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에 건너야 해요.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중간중간 얼음이 얇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가면서 중국 쪽을 향해 걸었어요. 혹시 얼음이 깨져서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들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발밑 얼음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의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 뒤에서 불빛이 번쩍했어요. 북한 쪽 경비병이 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강가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혹시 발견되면 총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경비병들은 제가 이미 건넌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잠깐 강 쪽을 비춰보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쪽에서도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리 들어둔 대로 조선족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야 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길을 잘못 들면 중국 공안에게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걸어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하니 이해해 주시면서 숨어 있을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요즘 탈북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중국에서도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빨리 한국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감사한 분이셨어요. 먹을 걸 넉넉하진 않았지만 챙겨주시고 저를 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할머니의 바치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국 영사관 쪽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직원 중 할머니 지인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저의 소식을 몰래 전해줬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중국에서 몇 주를 더 숨어 있은 후였습니다. 중국에서 몇 번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이틀을 숨어 있다 나온 적도 있고 몸이 아픈데 병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사관을 기다리다 마침내 함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이제 잠을 좀 자도록 해보세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지만 저는 걱정보다 설레임 행복함에 자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져 비행기에서도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지난 과거들이 스쳐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내디딘 거죠. 하지만 바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조사관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왜 탈북하게 됐는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특히 평양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여군들이 매몰된 사건이 사실인지, 그 후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조사관이 정말 놀라더군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했어요. 북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당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배급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항상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부른 느낌, 배부른 적이 없었기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뻔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온 사람도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나 의사도 있었어요. 군인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들은 먹는 것보다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탈북한 자들도 있었죠. 모두 각자의 이유로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평양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요? 하나원에서는 한국어 교육도 받았어요. 같은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 쓰는 말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외래어나 새로운 용어들은 전혀 몰랐어요.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같은 것들도 처음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자유라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모두 제가 정해야 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일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담 시간에 제가 간직하고 온 여군의 단추와 머리끈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면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면서 점점 한국 사회에 대해 알아갔어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배웠고 사람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당연한 권리들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때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건설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안전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북한에서의 끔찍한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원 선생님들께 인사드릴 때 약속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나중에는 다른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겠다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벽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가구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도 몰랐고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카드라는 것도 처음 써봤는데 기계에 꽂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게 마법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말투가 어색하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걸 눈치채시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법부터 가스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초기 적응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건설 안전관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기본은 배웠지만 실제 시험을 보려니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낯설었고 법규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내용도 저에게는 몇 번씩 읽어야 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제가 얻은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생산량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조문 하나하나가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 만에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장에서 합격 발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자격증을 제 손으로 따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구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써도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왜 한국에 왔는지 질문 받을 때마다 긴장됐어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거든요. 처음 몇 번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취업 상담사가 조언해 주셨어요. 탈북자라는 걸 숨기지 말고 오히려 강점으로 어필하라고 하시더군요. 특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한 달 후 중소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일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바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일을 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면접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첫 출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출근하다니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이 꿈만 같았어요.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저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새 사람이 오면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같이 점심도 먹자고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위험한 곳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도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작업자들도 여유 있게 일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선배 안전관리자와 함께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생산성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선배가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회사가 큰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안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안전 장비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3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북한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인부는 처음에 귀찮아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니 이해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인부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 않냐고 안전벨트 하나로 그 가족들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으로는 꼭 착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는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후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크레인 와이어에 금이 간 걸 발견한 거죠. 만약 끊어졌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와이어를 교체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안전 수칙도 더 잘 지키게 됐고 위험한 걸 발견하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어느 날은 작업자 한 명이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야근을 더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회사의 급여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장이 무사고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장님이 보너스도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북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제가 왜 안전관리 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 주더군요. 1년째가 되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더 많은 현장을 담당하게 됐고 신입 직원 교육도 맡게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때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 설명해 줄 수 있었거든요. 신입 교육에서 가장 강조한 건 사람 목숨의 소중함이었어요. 안전 수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교육받는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 한 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시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안전 수칙 하나하나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격한 일들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고도 덧붙였어요. 주말에는 탈북자 모임에 참여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했거든요.
특히 새로 온 분들에게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해준다고 말해줬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조업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외웠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회식에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즈음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큰 책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현장이라 더욱 신경 써야 했어요. 제 현장 첫날 저는 모든 작업자를 모아놓고 안전 교육을 했어요. 단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작은 규칙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대형 현장은 정말 복잡했어요.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 안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각 업체별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하 작업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이 무사고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저는 북한에서 죽어간 여군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목숨이 제대로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상장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상을 받은 후 여러 건설회사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라는 제안도 몇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회사에 남기로 했어요. 저를 믿고 기회를 준 곳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했거든요. 요즘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북한에서는 미래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또 다른 아이는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진다고 제가 그 증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한 번 더 승진했어요. 이제는 여러 현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후배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도 맡고 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요. 밤마다 서랍에서 북한에서 가져온 여군의 단추와 머리끈을 꺼내봅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다짐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자유를 제가 대신 누리고 있으니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물건들이 제게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유품이에요. 내일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할 거예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 목숨이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입니다.